시작하겠습니다. 84회 문제예요.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경영성과 손익계산서죠. 두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현금 유입 유출에 관련된 거 현금흐름표고요. 자, 3번이 답이네요. 일정 시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고서이다.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에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은 자본변동표에 속하는 거고요. 2번 감가상각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정액법은 내용연수 기간 동안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맞죠? 취득원가 배분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인 판매관리비로만 처리한다? 틀렸습니다. 공장 관련된 것들은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원가로 처리를 하죠. 제조원가로 처리를 하죠. 공장 관련된 거 500번대 감가상각비잖아요. 네, 3번이 틀렸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해서 적용한다. 한번 정액법 선택했으면 계속해서 정액법, 한번 정률법을 선택했으면 계속해서 정률법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렸어요. 단기매매 증권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배당금, 이자 모두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 맞죠?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모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2번이 틀렸습니다. 취득과 관련됐을 때는 취득 원가의 처리, 단기매매 증권 관련된 거니까 우리 취득과 관련됐을 때는 취득했을 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처분했을 때는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에서 가감하죠. 모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취득할 때만 영업의 비용이고요. 처분할 때는 처분이익에서 상계처리를 해줘야 돼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결산 시점에 취득원가보다 공정가치가 하락했다.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이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단기매매 증권 평가손실 영업의 비용 맞아요. 취득 후 보유 과정에서 시장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다른 계정 과목 뭘까요? 다른 계정 과목 뭡니까?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거죠. 매도 가능 증권. 여기에서 다른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을 뜻하는 겁니다. 무형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영업권, 임차 권리금, 산업재산권, 임차 보증금. 여러분,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기타 비유동자산.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결산정리사항이다. 재무상태표에 계승할 충당부채와 퇴직급여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 있었어요? 기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00만원이 있었어요. 200만원. 이게 기초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퇴직금 지급액을 뜻하는 거죠. 퇴직금 지급액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초에 2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급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잔액이 100만원인데 또 줘야 될, 그죠? 기말현재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400만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추가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금액. 차변에 퇴직급여 400이 아니죠. 쓰고 남은 게 100이 있으니까 300만원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00만원.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300만원이죠. 그러면은 퇴직급여는 300만원이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요번에 모아둔 거 300에 예전에 쓰고 남은 거 100이 있으니까 토탈 400만원이 답이 되는 거죠. 1번입니다. 5번의 답은 1번이에요. 6번 문제를 보시면 기업회계 기준에서 분류되는 계정 과목 중 성격이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에 속하는 거죠. 다 처분이익자가 들어가요. 처분이익. 그쵸?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이에요.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 그런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뭐라고 배웠을까요? 자본잉여금이라고 배웠죠. 자본잉여금. 6번의 답은 4번이에요. 다음 대를 이용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매출 총이익은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입니다.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자, 총 매출액이 50만 원이 있어요. 매출 할인이 2만 원 있으니까는 빼줘야 되겠죠. 매출 넷률이 5천 원 있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2만 5천 원 빼주시면 47만 5천 원이 순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매출액이거든요. 자,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죠? 기초상품 플러스예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이에요. 마이너스 기말상품. 자, 그러면 기초상품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기초상품이 10만 원 플러스 순매입액이 여기 총매입액이 20만 원 있는데 매입 할인, 매입 환출이 5천 원, 5천이니까 만 원 빼주시면 19만 원 되겠죠? 19만 원. 마이너스 기말상품이 11만 원이 있습니다. 11만 원. 그러면 29만 원에서 11만 원 빼주니까 18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18만 원의 매출 원가. 그러면은 29만 5천 원. 7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공식만 암기를 해주시고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액. 자,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이라고 그랬어요. 자,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이나 결과, 거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요. 그 금액을 역시 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발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 자산은 아니에요. 내 건 아니에요. 미래 자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식하면 안 되겠죠. 주석, 보충설, 주석이 뭐예요? 보충설명이죠. 네, 주석사항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우발부채도 재무상태표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우발부채는 뭐예요? 현재 채무는 아니지만 미래에 채무 가능성이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보증 같은 거 얘기한다고 그랬죠. 보증 쓴 걸 재무상태표 인식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시 똑같이 주석으로 기재를 해줍니다. 8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9번. 제조원가 명세서에 단기제품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조원가 명세서에 재료비 들어가는 거니까 원재료를 과대 계상하는 거 영향을 미치겠죠. 복류생비, 제조간접비잖아요. 즉 제조경비니까 역시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아요. 원재료, 복류생비, 기말제공품 다 맞죠, 그쵸? 근데 기초 제품, 여러분 제품은 뭐랑 관련되어 있습니까? 손익계산서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제품은 손익계산서. 4번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원가계산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제조원가는 일정한 제품 생산량과 관련해서 집계하고 계산하는 거 맞죠? 생산량과 관련시켜서 집계하고 계산하는 거 맞습니다. 제조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또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3번이 틀렸네요. 판매관리비가 더해지는 게 아니죠. 제조원가는 직접원가에다가 제조간접비가 더해지는 거죠. 제조간접비. 판매관리비가 더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조간접비예요. 3번이 틀렸어요. 제조간접비 이렇게 나왔었어야지 맞는 문제입니다. 제조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해서 관련 제품 또는 원가 부분에 직접 부과하고 직접 부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어요. 판매관리비가 아니라 제조간접비다. 단기총 제조원가를 계산을 내라.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근데 직접 제조경비도 있잖아요. 네, 들어가시면 되죠. 광고선전비는 판매관리비니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70에, 110에, 120에. 그죠? 11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내려가 볼까요?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연속 대량 생산하는 데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다. 맞죠? 연속 대량 생산하는 데서 쓰는 게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선인선출법에 의한 원가 계산은 평균법 원가 계산보다 간단하여 정확성이 떨어진다. 2번이 틀렸습니다. 바뀌었어요. 평균법에 의한 원가 계산은 선인선출법에 의한 원가 계산보다 간단해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평균법에 의한 원가 계산은 선의선출법에 의한 원가 계산보다 간단하다. 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원가 흐름 또는 물량의 흐름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성포 환산량이 다르죠. 뭐 수량이냐 환산량이냐 평균법이냐 선의선출법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을 때는 평균법 선의선출법 어느 것을 적용해도 동일하다라고 했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13번.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번이네요.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작성연월일이라고 그랬죠. 답은 1번.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하나 또 뭐 있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어쨌든 틀린 것은 1번이에요. 14번.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됐을 때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 틀렸네요. 상품권이 회수되는 때죠. 상품권이 회수되는 때. 실제 물건이 팔렸을 때란 얘기입니다. 1번 틀렸어요. 네, 상품권을 판매했을 때는 우리 회계 처리가 선수금으로 하잖아요. 선수금. 네, 선수금이고요. 회수하는 때 제외 공급식으로 인식해 줘야 됩니다. 현금 판매, 외상 판매는 인도되는 때 맞죠?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도 맞습니다. 반환 조건부나 동의 조건부, 그 밖의 조건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 맞고요. 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이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된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 환입도 포함하지 않는 것,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도 포함하지 않는 것. 네. 그래서 3번이 여기 잠깐만요. 그냥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이렇게 나왔으면 포함하지 않는 건데 재화 또는 용유의 공급과 직접 관련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직접 관련됐으니까는 얘는 과세 표준을 포함하는 겁니다. 3번은 포함하는 것. 4번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에선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물었잖아요. 그냥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포함하지 않는 거. 1, 2, 3, 4번이 다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직접 관련됐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포함하는 것. 이 문제에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좀 상당히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를 끝까지 읽어주셨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84회